가르친 거야. 니네가 줄 잘 쓰면 이런 대형교회 목사 된다. 이런 대형교회 목사 되면 연봉이 몇 억 되고, 그 다음에 뭐, 퇴임할 때도 어마어마하게 챙겨갈 수 있다. 그러면서 꼬신 거야. 그 뒤로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요, 굉장히 많이 무너져 내렸어요.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갑자기 부패하기 시작한 게 그때부터야. 한국에 있는 대형 교회로 오기 위해서. 왜냐하면, 한국에 있는 대형 교회들이, 목사들끼리, 장로들끼리 파벌이 생겨. 패싸움을 해.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목사를 심으려고 그러는 거야. 근데 그때 이제 막 싸움이 나갖고 서로 막 화장실에서 두들겨 패고 난리도 아니었어. 모 교회. 그런데 신문까지 나고. 근데 이런 교회들이 미국에서 목사를 수입해왔다. 그럼 조용해지는 거야. 이게 이 한국 교회 장로들이 미국에 대한 사대주의가 있어가지고 미국 교회에서 목회했다. 그러면 갑자기 장로들이 입 다무는 거야. 그렇게 해서 지금 이명박이 대통령 된 뒤로 한국의 교회들이 전부 다 부패했어. 원래는 이명박을 대통령 만든 게 대형교회였어요. 몇몇 미친 대형교회가 이명박을 안 찍으면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는 둥, 그런 협박을 하면서 이명박을 당선시켰단 말이야? 그리고 난 다음에 소위 중급 교회들까지 완전히 부패해버린 게, 그러고 나서 이제 이명박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목사와 장로들이, 그러니까 그런 미친 목사와 장로들이 신문을 돌려봤대. 자기네들끼리 소식지를 돌려본 거야. 그래갖고 그 소식지가 다 거짓말이야. 김대중 노무현을 욕하고, 그러면서 박근혜 이명박을 막 기도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개소리를 하면서 완전히 새누리당 논리로 그 장로들을 이렇게 물들인 거야. 그러면서 그런 데서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 아니 친일파가 뭔 문제냐. 친일파가 무슨 문제냐. 성경에 보면 외국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복원했는데 친일파가 뭔 문제냐. 그런 얘기를 돌려본다니까. 그리고 목사들끼리 보는 신문에서 토요토미 히데요시를 영웅이라고 얘기하고, 오다 노부나가의 그 장화를 품고 따뜻하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품고 있었던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그래서 성공했다. 그따위로 지금 목사들이 쓰고 있다니까? 진짜 심각해요. 내가 다니던 교회, 대형교회를 나온 이유가 그거였어. 우리 동네 대형교회를 내가 다니다가 그만둔 이유가 설교 시간에 그렇게 하는 거야. 새벽을 깨워야 된대, 기독교인들이. 그러면서 설교 내용에 그런 얘기가 있는 거야. 그래서 오다 노부나가 밑에 있었던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새벽에 2시간을 일찍 일어나서 장군의 군화를 품속에 품어서 한겨울에 자기 체온으로 오다 노부나가의 장화를 데폈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보고 오다 노부나가가 노비였던 토요토미 히데요시를 좋게 봤고, 그래서 명장이 됐대.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누구야?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 쳐들어온 놈이잖아. 그래서 애와 아내가 보는 앞에서 아버지를 죽여서 코하고 귀를 베내고, 애들 보는 앞에서 엄마를 윤간하고, 윤간 당할까봐 엄마가 저항하면 팔다리를 잘라서 나무에 묶어놓고 윤간하고, 그리고 애들을 노예로 끌고 왔던 게 그게 일본 놈들이야. 그게 왜 놈들이 한 짓이야? 임진왜란 때. 그런 개젖발 새끼들을 영웅이라고 가르치더라니까, 교회가. 지금도 많은 뉴라이트 교수들이 쓴 책 서문의 그 내용을 인용해요.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영웅이었다. 그러면서 소위 우리나라에 세 마리 해적 세 마리를 영웅으로 만든 소설이 있어. 오다 노부나가, 토요토미 히데요시, 토쿠가와 이에야스를, 요 해적 세 마리를 되게 영웅으로 그린 소설이 있어요. 그 소설이 소위 뉴라이트 사람들이 다 자식들한테 읽게 했어. 지 자식들한테 이게 철학과 정치의 이야기다. 그래서 그걸 읽게 했다니까. 그러면서 해적 세 마리를 영웅으로 막 표현을 해.
그게 뉴라이트 철학이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 교회들이. 그 당시에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그 왜군 장수들이 들었던 깃발 중에 십자가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뭐 천주교가 자기가 공부해서 신부 세례를 받았다는데 개거짓말이고, 임진왜란 때 십자가 모양을 들고 들어왔던 왜군 일본 장수에 의해서 기독교가 전해진 나라이다. 그러고 있다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해서 우리나라가 그나마 사람 사는 나라가 됐다는 둥, 그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미개했다는 둥, 그게 그 뉴라이트 목사 새끼들이 하는 소리야. 그런 새끼들을 데려다가 그 자리에 앉히는 게 그 뉴라이트 장로 새끼들이고, 그래서 나라 꼴이 이 모양이 된 거야. 그리고 바른 말 하는 사람은 내쫓고, 그러니까 그 뉴라이트, 그러니까 그 국정교과서 만든 것, 여러분 있잖아요. 2008년에 이명박이 무슨 짓을 했냐? 대형교회 목사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그 뉴라이트 교과서 서명운동을 시켰다니까. 그리고 2008년에 대형교회 앞에 그 교과서 좌편향을 비판하고 올바른 역사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서명운동 받고 그랬어. 이명박 때부터. 그게 그 무슨 대한교과서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 대한교과서가 안 팔렸어. 그러니까 이제 교학사 교과서라고 그 교과서를 막 이제 보라고 그런 거야. 근데 계속 안 본 거지. 그랬더니만 나중에 이제 그것도 근현대사 부분, 그걸 합친 거야, 이명박이. 두 개를 합쳐놓고 물러났는데, 그 다음에 박근혜가 그래도 안 되겠다 싶으니까 한 가지 교과서만 배워야 된다고 만든 게 국정교과서야. 이게 전부 다 뿌리 깊은 사상투쟁이에요. 예, 뿌리 깊은 사상투쟁이야. 그런데 이놈의 이 이단들이요, 교회만 망친 게 아니라 성당에도 들어가서 망치고 절에도 들어가서 망쳤대. 성당에도 들어가서 망치고 절에도 들어가서 망치고, 그리고 얘네들이 뭘 하냐면 소위 늘 어느 단체를 깰 때 회칙이나 정관을 가지고 관례상 지켜지지 않는 부분들, 이런 걸 가지고 불법을 했다, 위법을 했다, 그런 주장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왜 많은 되게 진보적이고 괜찮은 카페들이 항상 뭘로 터져? 돈 문제 터지잖아. 걔네들이 그런 애들이야. 괜찮은 시민단체들이 막 당하는 거. 지난번에 무슨 한홍구 교수가 연관된 무슨 단체도 하나 깨졌어. 거기도 들어온 애들이 이상한 애들인 거야. 이상한 애들이 들어와가지고 별것도 아닌 걸 갖고 막 트집을 잡아가지고, 그래서 단체를 깨버리는 거야. 아니 그 교회를 망친 이단들이 불교에도 들어갔다니까. 불교에도 들어가 있고. 근데 걔네들의 공통점 뭐냐? 새누리당을 지지하라고 강요한다는 거야. 그 이단들이. 그 이단들이 그러니까 조계종에도 숨어 들어가서 조계종에서 일하는 중요한 인물들더러 정부에 맞서지 못하게 강제하고, 예,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그 뉴라이트 운동을 하는데 천병에 서 있고, 다 공통점이야. 괜찮은 데는 분쟁을 일으켜서 망하게 하고, 시민단체나 교회들 중에 정말로 옛날에 내가 다녔던 그 큰 교회에 진짜 가난한 애들 많이 돌봐줬어. 근데 그 목사님이 쫓겨난 다음에 지원이 끊긴 거야. 그런 애들 많아요, 지금. 교회 구제 사업을 안 해. 그래서 아주 이상한 교회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뭔 상황이냐 하면요, 이게 망하려고 그래. 이게 멸망의 징조라니까. 어느 나라가 망하려고 그러면 어느 한 이제 세대가 망하려고 그러잖아. 가령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삼국이 망할 때 그 백제에서 큰 절을 지었어요. 커다란 절을 짓고 커다란 탑을 지었는데 망했어. 그 고구려도 커다란 절을 짓고 커다란 탑을 지었는데 망했어. 그리고 신라에서도 그 커다란 절을 짓고 그 황룡사 짓고 망한 거 아니야. 이게 그 불국사하고 황룡사는 달라.
이 황룡사가 소위 그러니까는 그 불교에서 삼국이 망하기 전에 큰 교회를 짓는 큰 절을 지은 이유가 뭐였냐면 국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을 보여주면서 소위 다 호국불교야. 나라를 지키는 부처님의 은공을 만방에 퍼뜨려서 그래서 아무도 감히 우리나라를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면서 무리하게 돈을 모아서 큰 사찰을 지으면 꼭 망했어. 그 다음에 이제 저기 통일신라 고려를 지내면서 고려 때 그러니까 통일신라 때 천태종이 발달하고 통일신라 때 조계종이 발달했는데 그러면서 이 그 고려 시대 때 이 선종의 9개의 절이 굉장히 큰 거야. 그래서 그 9개의 절이 거의 뭐 지방 도 하나 정도의 땅을 갖고 있을 만큼 그만큼 이제 부패해 가는 거야. 절에 소속된 땅은 세금을 걷지 않는다라는 그걸 이용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엄청 큰 절들이 땅을 다 차지하고 그 다음에 노비들을 엄청 많이 소유하면서 거부가 된 거야. 그래서 고려가 망해. 그 다음에 망하는 게 이제 조선 말에 서원들이 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때도 이 서원이 탈세의 수단이 되고 그 권력과 결탁을 해가지고 자기네 서원 출신만 데려가는 거야. 그렇게 해서 조선의 정부 기관이 썩어 들어갔어. 그래서 결국 조선도 망하는 거야. 조선이 망한 건 당파 싸움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 결국 잘못된 종교와 권력의 결합. 모든 나라가 그랬어. 여러분 그 성 베드로 성당 가봤어요? 성 베드로 성당 가보고 난 욕이 나왔어. 너무 화려해가지고. 너무너무 화려한 거야. 그 성 베드로 성당 때문에 천주교에서 개신교가 나오게 되는 거야.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이유가 성 베드로 성당 때문이야. 어마어마하게 큰 성당을 짓고 그 성당을 짓기 위해서 돈을 뜯어내고 그러다가 그 종교개혁이 시작된 거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가 지금 딱 그 지경이야. 한국의 대형 개신교회들. 예. 한국의 지금 대형 개신교들이 엄청 큰 교회들을 지었잖아. 이게 망하는 징조야. 예. 심지어 이 대형 교회 목사 주둥이에서 이명박을 찍어야 생명책에서 안 지워버린다. 이거는요, 불신앙도 이런 불신앙이 없어요. 생명책의 기록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지가 뭔데 생명책에 이름을 지워버린다는 얘기를 해. 이거야말로 진짜 불신앙이야. 근데 박근혜가 그런 사람들만 만나잖아. 그런 목사만 만나. 정상적인 목사 안 만나. 신앙이 바로 선 목사 안 만나고 뭐 개신교에 목사랍시고 만난 게 되게 그런 미친 또라이들만 만나. 그러니까 나라 꼴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박근혜가 개신교 목사를 만나서 회개를 했으니 우리 개신교가 나서서 도와준다는 개소리를 돌리고 자빠졌고.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 목사들이 그렇게 설교하면 교회를 나오세요. 그거 교회가 아니에요. 예, 그건 사업체야. 여러분이 교회를 못 떠나는 이유가 혹시 사교 집단이기 때문 아니에요? 만약에 목사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면 교회를 떠나야 돼. 잘못되어 있는데 거기 그냥 눌러 앉아있으면 신앙을 잃어버려. 예.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니까? 그리고 나는 내가 이제 내 가족 문제도 겪어보니까 교회라는 게 분열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 공동체는 생명을 다한 거야. 이 교회라는 건 건물이 아니야.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란 말이야. 근데 사람들의 모임이 목사와 장로가 싸움이 나고 장로와 장로가 싸움이 났다. 권사와 권사가 싸움이 났다. 그러면 그 교회는 이제 운이 다한 거야. 이미 공동체가 아닌 거야. 예. 교회라는 건 결국은 공동체거든. 결국은 공동체고 그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많이 모세혈관이 살아있고 이 뼈와 근육이 살아있느냐. 그래서 얼마나 주변에 좋은 일을 하느냐. 그게 교회의 역할인데 이 교회가 싸움이 났다. 감히 장로가 목사한테 들이댔다. 그러면 나는 거기는 끝났다라고 봐. 그거는
이미 교회가 아니야. 만약에 장로가 목사한테 들이댔다면 그냥 목사님들은 그냥 교회를 나오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 거기서 장로를 내쫓고 목사님이 거기 남아봤자 좋은 본이 안 돼. 이미 그 교회는 이 목사님과 함께하는 세대의 생명이 끝난 거야. 그러면 거기는 새로운 목사를 불러다가 재기를 하든지 말든지 아니면 갈아 없어져 버리든지 그건 알아서 해야 되는 거야. 장로는 목사를 섬기고 목사님과 더불어서 교회 공동체를 섬겨야 되는데 이 교회 공동체들한테 개소리를 거짓말을 퍼뜨리고 그래서 목사에게 들이대라고 분위기를 유도하고 그런 교회들은요 망해야 돼요. 그런 교회들이 많아지면 그만큼 이 신앙 공동체들이 깨지는 거야. 지금 많은 분들이 나한테 상담하는 내용들이 그런 내용이야. 자기가 다니던 교회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근데 다 똑같아. 교회들이 망하는 방법이 다 똑같아. 일단 장로들 간에 경쟁이 있는 걸 딱 간파하고 이단들이 들어와. 그래갖고 자기 사람을 쫙 심어. 그래갖고 그 심은 사람들로 하여금 분란을 일으키는 거야. 그걸 길게는 5년에서 3년짜리로 분란을 일으켜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디데이가 되면 교회에서 무슨 규칙을 어겼다. 아주 사소한 규칙을 어겼다는 걸로 막 불법이니 위법이니 문제를 일으켜.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들이나 그 선한 장로님들 내쫓는 거야. 다 똑같아. 그게 어느 교회나 다 똑같은데 지금 들어오는 제보는 절도 그랬대. 절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대. 어느 절에서도. 그리고 시민단체들 깨진 게 다 이 방법이야. 예. 시민단체들이 깨질 때도 어떤 식이냐 하면 모든 인간의 공간에는 권력 싸움이 있어. 그러니까 뭐 가령 어느 시민단체에 사무국장을 하고 싶은 사람이 여러 명이다. 그러면 그걸 이용하는 거야. 이놈들이 딱 들어가서 그걸 이용해가지고 싸움을 붙여. 그래서 파토내는 거야. 나중에 돈 문제를 일으키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 뭔가 거대한 돈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막 이슈를 만들어. 그래서 이게 부당하구나. 뭔가 이렇게 돈을 빼돌리고 횡령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미 조직이 다 깨지고 나면 밝혀지는 거야. 아무 문제 없었다. 그게 언제 썼던 방법, 이게 누가 썼던 방법이냐면 친일파들이 썼던 방법이야. 언제? 1907년에 국채보상운동할 때. 1907년에 그 베델이라는 선교사가 대한매일신보라는 신문사를 통해서 국채보상운동을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 기생들이 비녀와 놀이개를 뽑고 그 막노동꾼들이 담뱃값을 아껴가지고 빚을 갚으려고 한 달 만에 국채 3분의 1이 모인 거야. 그러자 그 일본 놈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베델하고 그 대한매일신보 그 관련자들을 전부 다 구속했어. 죄목이 뭐였냐? 횡령죄. 국민의 성금을 횡령했다. 그래갖고 그 운동이 실패로 돌아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횡령을 안 했어. 횡령을 안 했다고 밝혀졌는데 이미 조직은 다 끝났고 그 운동도 실패한 다음이야. 예. 그 방법 그대로 지금 이 뉴라이트들이 움직이는 거야. 신천지인가 뭔가 하는 그 이단들하고 방법이 똑같아. 교회나 절이나 성당이나 시민단체를 깨는 방법이 다 똑같아. 근데 시민단체든 교회든 그 공동체가 그렇게 공격을 당했잖아요. 그 공격한 자들에 의해서 분열이 생겼다면 나는 그건 해소돼야 된다고 생각해. 해소가 뭐냐? 없애야 된다. 나는 교회도 이제 없어야 된다고 봐. 없애야 된다. 그런 문제가 생겼던 시민단체도 나는 없애야 된다고 봐. 이름뿐인 시민단체들이 너무 많아. 이름뿐인 교회들이 너무 많아. 내가 옛날에 어느 지역에 갔는데 큰 교회가 있는 거야. 근데 사람이 별로 없는 거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교회도 그렇게 싸움이 난 거야. 분열이 되고 막 싸움이 나가지고 목사님이 남고 장로님들이 나간 거야. 그래서 그 교회는 죽었더라고. 사람들이 거의 오지 않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어떤 교회가 그렇게 싸움이 나고 분열이 났다. 어떤 단체가 싸움이 나고 분열이 됐으면 그 단체는 발전적으로 해체해야 돼. 더 이상 이 단체의 목적은 다 했다. 다 한 거야. 그리고 없애버리고 새로 만들어야 돼. 새로 이렇게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야 돼. 근데 이제 그런 단체들이 그냥 남아있어. 그게 다 빚이 되는 거야. 네.
해체하고 새로 만들어야 돼. 나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모든 문제가요. 예, 딱 그 모양이야. 이제 망할 때의 모습. 우리 시대가 망하는 거야. 자, 여러분, 우리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망했고, 남신라가 망했고, 발해가 망했고, 고려가 망했고, 조선이 망했어요. 그러면 나라가 망하면 우리가 모두 다 죽는 것 같죠? 그러나, 나라가 망했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뭐예요? 그 정권이 망했다는 거야. 그 정치 권력이 망한 거야. 그러면 그 정치 권력이 망했다는 거지, 우리 국민이 망했냐, 한반도에 우리 민족이 망했냐, 그건 아니라는 거야.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잖아. 그죠? 예.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이 대한민국의 소위 일제강점기 이후에 이승만이 집권하면서부터 잘못된 이 친일 체제, 친일 숙미 4대주의 체제가 지난 70년 동안 지배하면서 얼마나 많은 부정부패를 낳았냐고. 더 이상 이런 체제로는 그 21세기에 우리 민족, 우리 주권자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없어. 새로운 시대가 필요한 거야. 새로운 나라가 필요한 거야. 그 새로운 나라를 이제 시작해야 되는 거야. 그러려면 엄청난 혼란이 있겠죠. 그러나 그 혼란을 잘 극복해서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지. 그런 면에서요, 지금 이제 그 개헌론이 나오고 있어. 개헌론이 나오면서 이 손학규가 주동을 해서 그 무슨 동아시아 포럼인가를 만들고, 그리고 나서 김종인이 그와 별개로 김종인이 개헌 시간 충분하다, 일주일만에도 만들 수 있다, 그런 주장을 하면서 지금 빨리 개헌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나는 김종인의 개헌론에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말은 인정하지만, 그렇게 지금 이 탄핵 정국에 개헌을 주장하는 건 나는 옳지 않다고 봐. 김종인 선수가 지금 개헌을 주장하는 건 옳지 않다. 왜냐하면 지금 개헌이라는 걸 던져서 막으려는 건 딱 하나야. 야권 후보 단일화. 내가 볼 때 지금 요 개헌을 주장하는 자들의 목적은 딱 하나라니까. 야권의 고급스러운 야권 후보 단일화. 그걸 막는 게 목적이야. 그래서 지금 막 개헌 주장을 하는 거야. 그래서 개헌론으로 논란을 일으켜서 지금 야권 후보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잡음 없이 야권 단일 후보를 만들어낼 건가. 박 시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진짜? 박원순 시장 자체가 똘똘하긴 해. 자, 제3지대는 없다. 개헌으로 물타기 하지 마라. 정확하게 얘기했네. 개헌은 다음 대통령 공약에 담을 수 있다. 대통령 권한 대행 체제를 빨리 끝내야 된다. 반기문은 국내 정치 경제 문제 해결 능력이 검증이 안 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나에게 제3지대는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을 떠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10일 TBS 라디오에 출연해서 제3지대론에 선을 긋는 한편 탄핵 후 국면에서 부상하는 개헌론이 새누리당의 집권 연장을 위한 물타기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제3자와 국민의당 등 제3자와 함께하냐는 질문에 개인 안철수 씨와 인연과 신뢰는 있지만 정치 세력으로서 안철수 대표와는 다르다. 분명히 선긋기를 했네. 분명히 선긋기를 했네. 개인 안철수와는 신뢰와 인간관계가 인연이 있지만 정치 세력으로서 안철수 대표와 다르다. 분명히 잘했네. 나는 분명히 민주당을 선택했다. 라고 답했다. 웬일이야. 그 다음에 박 시장은 청산 대상인 친박이 주장하는 개헌은 함께할 수 없으며 숨어있는 의도에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 맞아요. 지금 이 개헌론을 터뜨린 게 뭐냐면 야권 후보들이 공정한 경쟁으로
승리적으로 후보를 단일화할까봐 그래서 개헌론을 던진 거야. 어차피 지금 개헌을 못해. 왜냐? 여러분 헌법 개정은 누가 공표하게 돼 있는지 알아요? 헌법 개정 내용을 누가 공표하는 줄 알아? 대통령이 해. 지금 대통령이 없는데 무슨 수로 헌법을 개정하냐고. 권한대행이 발표하면 된다는 거야? 개소리지? 헌법 개정을 무슨 대통령 권한대행이 발표하냐고. 예. 자, 2시 반에 속개하니까 빨리 할게요. 그 다음에 탄핵은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런 상황을 만든 새누리당은 심판이다 라고 규정하고 개헌으로 물타기해서 안 된다 라고 세기를 받고 광장에서 분노 감정이 일렁이는 것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은 갈망이 느껴졌다며 이런 점에서 새누리당이 다시 지지를 회복하기는 어렵다라고 보지만 반전이 일어나지 않도록 긴장을 놓치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그는 개헌 논의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다만 기간이 짧을 수 있으니까 다음 대통령 공약에 담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분권형 개헌 필요성을 재차 내세우며 지방정부도 주민 삶의 질을 위해 할 수 있는 자질이 있는데 권한을 주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대통령에 대한 권한대행 체제는 여기서 중요한 얘기.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이제 문재인 측하고 김종인 측하고 뭐해서 안 맞냐? 개헌론에서 안 맞아. 본질은 그거야. 문재인 측하고 김종인이 왜 한 배를 못하냐 하면 개헌의 방향이 틀려. 문재인이 얘기하는 건 4년 중임제이고 그 다음에 김종인이 얘기하는 건 의원 내각제야. 그 차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노무현과 문재인이 주장했던 건 4년 중임제. 그럼 4년 중임제라는 게 뭐냐면 대통령 중심제도야.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고 그래서 그 대통령이 4년 동안을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하자. 그게 4년 중임제의 핵심이야. 그러면서 대신 책임총리제 제도를 두면 될 거 아니냐. 그러니 책임총리제도는 그 행정부나 내치를 담당하고 그 다음에 4년 중임 대통령이 외치와 외교를 담당하자.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게 4년 중임제이고 그 다음에 의원 내각제는 총리를 아예 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에서 내겠다. 그래서 행정부의 국내 정치를 온전히 국회가 책임지겠다. 그런 식의 의원 내각제. 그러면 그 의원 내각제는 이원 집정부제라는 건 상원과 하원을 둔다는 거야. 의회도 둘로 갈라지는 게 이원 집정부제이고 좌우지간 이제 의원 내각제하고 지금 4년 중임제로 어떤 게 올바른 헌법 방향이냐 가지고 지금 논란이 벌어지는 거야. 근데 이게 계속 평행선이야. 15년, 20년째 평행선이야. 의원 내각제와 4년 중임제가. 4년 중임제가 가령 우리가 지금 볼 때 지금은 야권이 유리하니까 누가 돼도 괜찮아 보이잖아. 그런데 건불 10년이라고 미국 봐봐. 오바마 8년 되니까 트럼프 됐어. 나도 원래 4년 중임제 주장하는 사람이야. 4년 중임제를 주장했는데 과연 지금 상황이 4년 중임제에 합당하냐. 지금 우리나라에 소위 그 새누리당을 만들었던 인간들 봐봐. 쟤네들이 지금 정상이냐고. 이게 권력이라는 건 어차피 그리고 쟤네들이 재벌로서 언론을 쥐고 있어. 아무리 훌륭한 대통령이 나와도 이 종편에서 8년을 들고 까잖아. 권력이 넘어가게 돼 있어. 그럼 우리가 8년 동안 이명박이나 박근혜 같은 미친 년놈들한테 당해야 되는 거야. 이 4년 중임제가 옳은가. 그게 4년 중임제의 문제점이야. 두 번째 의원 내각제의 문제점은 뭐냐면 아베 봐봐. 4년 중임제의 부작용이 트럼프고 그 다음에 의원 내각제의 부작용이 아베야. 의원 내각제라는 건 소위 이제 국민들이 국회의원만 뽑는 거야.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자기네들이 거기서 다수 의석을 가진 자가 총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모든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내 정치를 다 책임지는 거야. 근데 이제 아베는 대외 정치까지 이제 다 하는 거죠. 대통령이 없잖아. 일본이나 영국은 국왕이 있어. 외교적인 상징 존재가 따로 있고 행정실무는 영국의 총리, 그 다음에
일본의 총리, 독일 총리 이런 사람들이 다 하는 거야. 근데 이제 가령 메르켈 같은 총리가 나오면 감사한 일이지만 아베 같은 총리가 나오면 어떡할 거냐고. 그 다음에 이 아베네 정당이 이제까지 당 이름은 바꿨지만 내용은 똑같은 애들이야. 걔네들이 지금까지 70년 동안 장기 집권하는 이유가 뭐냐. 자기네들이 유리할 때 의회를 해산해. 자기네들이 유리할 때 의회를 해산하고 그 해산된 의회에 따라서 선거를 다시 하면 지네가 또 집권해. 그래서 자기네들이 가장 잘하는 쪽으로, 자기가 계속 장기 집권하는 쪽으로 선거제도를 악용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의원 내각제는 그게 문제이고, 그 다음에 요 4년 중임제는 이게 문제인데, 그래서 지금 의원 내각제를 주장하는 국회의원,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다 의원 내각제를 주장해. 국회의원들은, 왜냐하면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행정부를 직접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분명히 우리나라는 대통령 제도니까, 대통령 제도와 의원 내각제는 다르다. 대통령 제도를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들은 대체로 이 4년 중임제를 주장하고, 이 국회의원은 책임 정치 의원 내각제를 주장하게 돼 있는 거야. 자, 그런 상태에서 여기서 박원순이 한 얘기가 뭐냐면, 분권형 개헌, 권력을 분산시켜야 된다는 거야. 지금 대통령에게 권한을 집중시키는 권력이 아니라, 지금 이 사람은 의원 내각제에서 한 발 더 나가서 지방 정부에게 막강한 권한을 주자는 거야. 그래서 더 많이 권력을 나눠주자는 얘기를 하는 거야. 분권을 강조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 자, 물론 여러분이 아주 좋아하는 훌륭한 대통령이 나오면 권력을 집중해서 가지면 좋지. 근데 이명박, 박근혜 같은 대통령이 또 나왔을 때 그걸 어떻게 막을 거냐고. 또 우리는 또 200~300만이 나와서 촛불을 들어서 간신히 탄핵소추 해놓고 헌재에서 할까 말까 거기에 맞춰서 발을 동동 굴러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분권형이라는 건 뭐냐면 최대한 권력을 나누자. 그러니까 거기서 이원 집정부제라는 얘기는 또 뭐냐. 의회 권력도 나누자는 거야. 상원 하원을 나누자. 그래서 의회 권력도 나누고 그 지방 권력과 중앙 권력을 나누고 전부 다 권력을 쪼개서 갖자. 그게 지금 분권형 개헌에 대한 주장인 거예요. 지방정부도 주민의 삶의 질을 위해 할 수 있는 자질이 있는데 권한을 주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가령 박근혜 정부 들어서 일이 제일 심했잖아. 지방정부에서 하겠다는 걸 중앙정부가 방해하고 그리고 지네 중앙정부의 공약을 지방정부 돈으로 하라고 그러고 그런 지랄을 했잖아.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죠. 박 시장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국가의 위기를 해결하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위기 상황을 빨리 종식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시장이 경찰 물대포 공급을 거부하는 등 전방위로 지원한 덕에 촛불혁명이 가능했다는 질문에는 서울시와 산하기관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했다고 답했다. 그는 촛불전국에서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를 향해 비판성 메시지를 던진 것과 관련해 표현의 미숙함은 있었지만 제 진심은 우리 당이 바른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자, 문재인 대표를 이건 얘기 다른 얘기네. 박 시장이 경찰 물대포 물공급 거부 등 전방위로 지원한 덕에 촛불혁명이 가능했다는 질문에는 이런 질문을 했어요. 서울시와 산하기관 직원이 많은 노력을 했다라고 답했고 촛불 전국에서 문재인 대표를 비난했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과 관련해서 표현에 미숙함이 있었지만 본인의 진심은 우리 당이 바른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문 대표를 비판했다는 내용이 뭐예요? 왜 박근혜 퇴진을 망설이느냐? 그거 얘기한 거야. 왜 그 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 퇴진에 대해서 망설이느냐? 뭘 계산하느라고 그러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야. 다른 대권 후보들을 평해달라는 요청에는 문재인은 훌륭한 분, 나머지는 대선 후보 물망에 오른 분들은 인생 내공과 궤적이 있다.
김정인 대표는 연세가 있지만 리더십을 확실히 가진 분이다라고 말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국내 정치 경제나 복잡 다단한 문제를 해결할지 전혀 검증이 안 됐다라고 꼬집었다. 대선 출마와 관련해서는 국민의 요구, 시대 부름의 소명이 생겨야 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되풀이. 그러면서 지지율이 급등해 정권을 잡았다고 가정한다면 이라는 질문에 KBS 등 방송의 공정성 우리 방송 보나봐. 방송의 공정성, 독립성에 확실히 새로운 디자인이 있어야 된다라며 언론개혁을 먼저 말했다. 이어 검찰 권력도 완전히 개조해야 한다며 공수처를 따로 만들고 검사장 정도는 국민이 직접 선출하자라고 제안했다. 또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에 박 시장을 국가 정체성에 위배되는 자라고 규정한 내용이 들어있는 것과 관련해서 현 정권이 나에게 자행한 정치 공작의 명백한 증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헌재앞 촛불과 관해서 독립해서 심판하도록 돼 있지만 결국은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 것이므로 국민이 자기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예. 자, 좌우지간 박 시장이 이야기했던 핵심 내용은 뭐냐면 개헌은 물타기다. 예. 지금 이 상황에서 개헌을 주장하는 건 야권의 후보 단일화 논의를 갈아엎으려는 이게 물타기야. 언론에서 계속 개헌론 이러면서 개헌 세력이 다 모이고 그래 한번 모여서 떠들어봐. 너네 다음에 대통령은 국회의원 나올 생각하지 마. 이게 나는 우리의 답이 돼야 된다고 봐. 나도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근데 지금 박근혜 탄핵 정국에서 이 상황에서 개헌을 추진하는 것은 야권의 합리적인 야당 후보 단일화를 방해하려는 나는 물타기 전략이라고 밖에 못 봐. 볼 수가 없어. 따라서 지금 개헌론을 부추기고 대선 전에 개헌하자라고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나는 그런 사람들은 국회의원 떨어뜨려야 된다고 봐. 국회의원 낙선 대상이 된다. 지금 이 박근혜 탄핵 정국에서 개헌을 주장하고 개헌으로 막 집중하자고 주장하는 인간들은 나는 다음 국회의원의 낙선 대상이다. 명단 작성해놓고 매일 출입하는 현관에다가 딱 붙여놓고 이 개새끼들 다음에 떨어뜨려야지. 개새끼들 다음에 떨어뜨려야지. 한 3년 남았거든? 한 1000일 정도 남았을 거야. 1000일 동안 기도하는 거야. 이 개새끼들 떨어뜨려야지. 예. 그 다음 자 지금 이제 10분 남았는데요. 마지막 이야기. 어저께 예비군 훈련장에서 폭파 사고가 있었어요. 오늘 아침인가 어젠가. 예, 그래서 지금 다리가 잘리기도 하고 극심한 화상을 입고 많은 우리 장병들이 사고를 당했어요. 하필이면 저기에서 예비군 훈련장에서 연습용 수류탄이 터져서. 근데 이게 지금 원인이 불분명하다는 얘기도 있고 지금 조사가 아직 안 됐죠? 그죠? 그런데 좌우지간 이걸 가지고 특정 정치인을 띄우려 한다면 국민들이 수상하다고 그럴 거야. 특정 정치인이 군미필이라는 것과 관계돼서 뭔가 쇼를 하려고 한다면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거다. 근데 누구라고는 딱 얘기 안 했어. 근데 어저께 그런 뉴스가 나왔던데. 아이 어저께 어제 뉴스인데 어제 뉴스가 없어. 예. 어제 뉴스인데 가려놨어. 못 보게. 무슨 얘기냐면 황교안이가
과연 안보를 책임질 능력이 있느냐? 황교안이가 안보를 책임질 능력이 있느냐? 이런 기사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황교안이가 뭐 했냐면, 작년인가 언제 군부대를 방문을 한 거야. 군부대를 방문을 했는데, 사병한테 먼저 격려를 한 거야. 예. 사병한테 먼저 격려를 해가지고, 그 사병이 깜짝 놀라고 쳐다보고 있는 사진. 그거 봤어? 네, 이거네. 맞아. 바로 이거였어.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진 사람의 실체. 예. 군대밥 뜰 줄도 모르는 군 통수권자라니요. 예. 김효은 기자가 또 한 건 했어. 솔로몬은 쓸모 있는 것만 즐겨찾기 하는 사람들을 칭하는 신조어다. 풍부한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슬로몬이라는 뉴스를 쓰고 있는데, 사진이 왜 이렇게 처리가 됐지? 밥을 어디다 놓지? 그러더니 결국, 예, 식판의 오른쪽에다가 밥을 놓은 황 총리의 모습, 예, 군대 식판에서, 밥하고 국 위치를 모르는. 근데 이거는 군대만이 아니지 않아? 군대만이 아니라 그 모든 식판은 저렇게 생겼고 왼쪽이 밥 오른쪽이 국. 이건 상식 아닌가? 식판에다 밥을 한 번도 안 먹어봐서 저런가? 급식도 안 먹어보고 이 급식만 하는 애들도 이런 짓은 안 해. 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가결된 후 요즘 가장 핫한 분이죠. 박 대통령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고 이임식까지 문자로 너 나가? 그러니까 열받아갖고 내가 오늘 나간다! 막 이러면서 그때 이임식 쇼까지 했는데 지금 또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있어요. 그때 박근혜 정권 4년간의 법무부 장관에서 총리로 고속 승진을 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대통령의 빈자리를 채워 군 통수권까지 행사하는 최초의 실력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어요. 황 권한대행 제재가 결국은 박근혜 정권의 연장선이라는 인식과 함께 불거진 자질 논란 때문인데요.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황교안변, 그는 누구인가? 군대 아몰랑이 군 통수권자가 되다. 황대행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단어가 있으니 이름하여 병역 면제. 군대에 다녀온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울분을 토할 일이죠. 황대행은 젊은 시절 3년간 징병 검사를 연기하다가 두드러기 질환인 만성 단마진을 이유로 군 면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사법시험에 합격했지요. 더불어민주당의 김광진 전 의원은 지난해 6월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선면제 후 판정 의혹을 제기했어요. 황 후보자가 1980년 7월 4일자로 병역을 면제받았다고 자료를 제출했는데 희한하게도 수도통합병원에서 만성 단마진으로 판정한 것은 엿새 뒤인 7월 10일이다.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징병검사를 받은 365만 명 가운데 만성 두드러기로 군면제를 받은 사람은 단 4명에 불과하다는데요. 확률이 무려 91만 분의 1입니다. 만성 단마진은 지난 99년부터 규칙이 바뀌어 현재는 4급 보충력 대상이에요. 이 때문에 당시 정치권에서 황대행이 사법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고의로 병역을 기피한 거 아니한 의혹이 제기됐지만 본인이 강력히 부인하고 치료 기록도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으로 남게 됐지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중요한 얘기야. 이게 더 중요한 얘기야. 전시작전 지휘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연합사에 같이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시작전 지휘권이 누구한테 있는지도 모르는 총리였던 거야. 예. 이게 옛날에도 저기 정부 요인으로 일했던 국무회의에 있었던 사람이야. 근데 이런 거야 지금. 자, 우여곡절 끝에 총리에 오른 황대행은 지난 2월 전방에 있는 국군 장병을 위문 갔다가 엄청난 굴욕을 당했어요. 올해 2월이구나.
황대행이 장병들과 함께 식사를 하려고 식판을 들었는데 국과 밥을 거꾸로 담은 모습이 포착된 거예요. 왼쪽에는 밥, 오른쪽에는 국을 뜬다는 것도 몰랐을까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지난 10월에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는 전시작전 통제권에 대해 한미연합사가 공동으로 행사하는 걸로 안다라고 답변해서 물의를 빚었습니다. 한 나라의 총리란 사람이 한반도 유사시 전작권은 주한미군 사령관이 갖는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거예요. 망치부인보다 못한 거죠? 어쨌거나 이런 분이 지금 대통령으로서 군 통수권을 넘겨받았습니다. 지난 11일 황대행이 첫 현장으로 합참을 찾아가 이런 말 했다고 했죠. 60만 장병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명감을 갖고 복무에 임해야 한다. 국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일정이었는데 어째 어색해 보입니다. 본인은 군대도 안 간 주제에. 우리가 남이가라는 유행어를 남긴 주인공이죠. 김기춘 전 대통령이 비서실장인 이 우리가 남이가 이것도 누가 질문했는데 초원 복집 사건 나중에 설명할게요. 지금 이제 청문회를 시작하기 때문에 김기춘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법무부 장관에서 물러난 직후 92년 초원 복집 사건 때 이런 말 했어요. 안 해봐서 그런 거야. 장관이 얼마나 좋은지 아나? 모르지? 장관 자리 정말 좋긴 좋았나 봅니다. 하물며 사실상 권력 서열 2위인 총리직은 권력을 쫓는 자들에게 얼마나 탐나는 자리겠어요. 단편적인 사례로 의전을 꼽아보겠습니다. 총리는 국가 의전 서열 5위예요. 하지만 도가 지나치면 말이 나오는 법이죠. 지난 3월 황대행을 태운 의전 차량이 서울역 KTX 플랫폼 내부까지 진입한 사진이 공개되면서 과잉 의전 논란이 벌어졌죠. 근데 지난달 KTX 오송역 버스 대기 장소에서 경찰이 승객을 태우기 위해 기다리던 버스를 내쫓아버린 일이 또 발생했어요. 그 자리에서는 고급 검정 승용차 4대가 들어섰는데 오송역에 도착한 황대행을 모셔가기 위한 의전 차량이었다. 황대행만큼 관운이 다른 사람도 없을 거다. 박근혜 정권에서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황대행이 2년 2개월 만에 국무총리로 영전하는 진기록을 세웠다.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진 이후 박 대통령 거국 중립내각을 구성해야 된다는 정치권의 요구에 따라 새로운 총리를 내정했는데 당시 황대행은 그런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 일부 언론에서 황대행이 문자메시지 또는 서면으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뉴스를 전하기도 했는데 고생 끝에 낙이 온다더니 황대행에게 역사적인 두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지난달 19일 대통령 대신 에이펙 정상회담에 참석한 자리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등 세계 정상들과 나란히 산채 기념사진을 찍었던 것이죠. 그리고 지난 9일 박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뒤 황대행은 드디어 권력 서열 1위에 올랐습니다. 사진이 사라진 것 같은데? 공안통의 과거 행적. 이 사람의 과거 사법연수원 13기인 황대행은 대표적인 공안통 검사.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던 2005년 삼성 엑스파일 사건을 불법 도청 사건으로 몰아가서 삼성 쪽 인사들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던 자다. 삼성의 장학생이란 얘기죠. 검찰은 오히려 노회찬 의원이 삼성으로부터 떡값을 받은 검사들의 실명을 폭로하자 노 의원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겼다. 훗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2002년 떡값검사 명단에 황 장관도 포함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황대행은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박근혜 정권의 혁혁한 공로를 세웠다. 지난 2013년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사건을 수사하던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을 징계했고 최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혼외자 논란이 일자 감찰 지시를 했다. 같은 해 황대행은 통합진보당은 위헌정당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해산 심판을 청구했고 이듬해 통진당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황대행이 2009년 저술한 집회시위법 해설서도 논란거리다. 집시법은 4.19 혁명 이후 각종 집회와 시위가 급증해 무질서와 사회 불안이 극에 달한 상황 속에서 5.16 혁명 직후 제정됐다라고 밝혔는데요. 암흑의 군사독재 시절을 열었던 5.16 쿠데타를 혁명으로 표현한 대목에서 황대행의 역사인식을 엿볼 수 있습니다. 문득 궁금해지네요. 박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을 이끌어낸 230만 촛불의 힘을 과연 그는 뭐라고 평가하고 있을까요? 촛불혁명을 촛불 쿠데타로 인식하진 않겠죠? 라고 했는데 이거 어저께 볼 때는 사진 한 장 더 있었거든요? 그 사진이 사라졌네? 청문회 시작했어요? 예. 일반 사병한테 먼저 절하는
먼저 격리하는 사진이 있었는데, 그게 결정적인데 그걸 왜 내렸어? 예. 좌우지간 대한민국의 안보를 저런 사람이 책임지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상황이죠? 예, 매우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황교안은, 지금 황교안의 문제가 뭐냐면, 자기가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인 걸 즐기고 있어. 그러면서 인사권까지 행사하려고 그래요. 이거 월권이에요. 권한대행은 지금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에 대통령의 모든 업무를 중단하고 대기하고 있으면 되는 거야. 국가 비상사태에. 근데 지가 뭐라고 무슨 인사권을 행사하겠다는 둥 이런 개소리를 하고 있어. 이거 탄핵당하고 싶어서 환장한 거야? 이거 총리도 탄핵 대상이야. 나 이거 진짜 이런 게 지금 안보를 책임지고 대한민국의 대통령 노래를 하고 있으니 나라 정치가 아주 위기에 몰려 있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 지금 오신 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방송은 점심때 12시 반부터 2시 반까지 한다 그랬죠? 예, 그래서 오늘 낮 방송 이렇게 마치고요. 예. 낮 방송 이렇게 마치고 그 다음에 내일 방송도 이렇게 할게요. 예, 내일 방송도 12시 반에서 2시 반까지. 예. 오늘 내일은 방송 이렇게 하고요. 이따가 저녁 때 모바일 방송을 킬 수 있으면 킬게요. 예. 모바일 방송을 켤 수 있으면 키겠습니다. 예, 일단은 제가 모바일 방송 안 하면 그냥 피곤해서 못하나 보다라고 이해해 주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 부인이 진행해드린 생방송 시사수다방이었는데요. 업을 해주신 4,899. 야! 지금 2,000명이 지금 업을 안 하고 봤어? 예, 자, 그 다음에, 꿀잼 눌러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후원해주신 분들 한 분 한 분 감사드리고요. 일일이 인사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예, 이름 안 불러줘서 후원하기 싫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원해주신 분들 덕분에 오늘도 생방송, 당당히 소송비를 모으면서 방송할 수 있었고요. 각 방에서 고생하신 매니저님들, 이걸 녹화 떠서 유튜브와 팟캐스트에 뿌려주시는 님들께 감사드리면서, 후원 못했다고 속상해하지 마세요. 생방송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준 여러분이 진정한 후원자입니다. 자, 망치님, 지금 이제 탄핵이 쉽지 않다는데, 어떡하죠? 내가 쉽지 않을 거랬잖아. 내가 탄핵 가결되자마자 뭐라 그랬어요? 쟤네들 지금 이걸로 시간 끌 거다. 그죠? 지네들이 유리한 국면이 올 때까지 시간을 끌려고 할 거다. 그래서 되게 힘든 시간이다. 그리고 내가 탄핵되기 전에 그랬잖아. 탄핵이 끝인 줄 아는데 탄핵이 시작이다. 그때부터가 진짜 싸움이다. 지금부터가 진짜 싸움이에요. 헌재에게 만약에 탄핵 안 시키면 불바다 되겠구나. 그걸 보여줘야 돼. 헌재 사라지겠구나. 이걸 보여줘야 돼요. 예, 쉽지 않은 길이에요.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노래는 정인이 부른 오르막길이라는 노래를 듣고 계십니다. 이 노래처럼 지금부터 정말 힘들 거예요. 이 추운데 우리는 촛불을 계속 들어야 되고요. 저 뻔뻔스러운 새끼들하고 계속 싸워야 돼요. 힘든 일이죠. 그런데 이 싸움은 반드시 끝나게 돼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이기는 건 지금으로서 쉽지 않아요. 예, 저들은 막대한 돈이 있고요. 막대한 조직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조직과 돈으로 우리들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고 우리는 힘없고 백없는 국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3년 뒤에 이번에 배신한 놈들을 국회로 못 들어가게 막는 거, 그리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대통령 선거에 이 나쁜 놈들이 내세운 후보를 떨어뜨리는 거,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죠. 대통령 선거가 언제 있을지 몰라요. 그때까지 우리는 지칠 권리가 없어요. 이기기 어려운 싸움에서 우리에게는 포기할 권리가 없어요. 이기기 어려운 싸움에서 지지 않는 단 하나의 방법은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이긴다고 믿든 진다고 믿든 당신의 믿음대로 될 겁니다.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100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된다고 했습니다. 중지동천이라고 무리가 모여 뜻을 모으면 하늘을 움직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가치는 그가 품고 있는 희망의 질량에 비례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어차피 갈만한 길이라서 가는 게 아니라
가야 할 길이라서 가는 겁니다. 길이 보이지 않으면 길을 만들면서 가고 빛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를 불태워 빛이 되면서 갑시다. 누군가 포기해서 오늘 우리의 절망이 싹텄다면 오늘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서 내일의 역사를 희망의 역사로 바꿀 수 있는 우리가 됩시다. 자,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혹시라도 잘못 말한 내용이 있다면 의견들을 보내주시고요. 내일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공감이 된 내용이 있었다면 그건 하나님이 보내는 메시지였다는 걸 받아주시고요. 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지금부터가 진짜 힘들어요.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지치지 맙시다. 끝까지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지킵시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작년 9월에 작년 10월이었던 것 같다. 어느 날 새벽에 막 통곡 속에서 받았던 말씀을 읽어드릴 때 이 싸움은 네가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싸우는 싸움이다. 그러니 너희는 대열을 이루고 서서 내가 어떻게 싸우는지 보라.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대열을 이루고 서서 촛불을 들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번 주 방송 파행이라 죄송하고요. 금요일날 2시엔 정규 방송, 오늘 내일은 12시 반에서 2시 반, 그리고 17일 현장에서 만납시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는 제가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토요일날 헌재 앞에서 봅시다. 니들 다 뒤졌어. 기다려. 거기 딱 그대로 있어. 토요일에 만나요. 아니구나. 일단 내일 낮 12시 반에 만나요. 고맙습니다.